네, 반갑습니다. 엘리엇입니다. 네, 오늘 네이버 뉴스 메인으로 홍남기 부총리 사진이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봤더니 레버리지, 부채 얘기가 있으면서 물론 다른 얘기도 있었지만 오늘 부동산 뭐 관련 대책 회의를 하면서 언급한 게 있는데 그게 상당히 의미심장을 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분석해서 올립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제목이 이렇습니다. 홍남기 폭탄 발언, 서울 아파트 이러다가 일본 스페인처럼 무너진다. 자, 어떤 내용인가 볼게요. 자, 일단 헤드라인 뉴스에 딱 떴어요. 홍남기 부총리 얼굴이 딱 떴잖아요. 제가 홍남기 부총리를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전에는 김현미 장관을 좋아했었는데 이제 현미밥이 이제 좀 질리니까 우리 홍남기 부총리를 제가 너무 좋아해요. 홍남기 웃기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이 든 거야. 약간 골려 먹었는데 정이 들었어요. 자, 내용을 좀 볼게요. 뉴스를 들어가 봤습니다. 뉴스를 들어가 봤더니 너무 크네. 예, 홍남기 금리 인상 가능성, 주택시장 유동성 유입 둔화, 신도시 사전 청약, 3월 연말까지 3만원 공급. 세 가지 말했네요. 다시 금리 인상 한 가지, 그 다음에 유동성 유입 둔화, 그 다음에 사전 청약. 세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제목에 나왔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관심 있는 거는 레버리지가 과도하다, 하방 리스크 경고.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이 신용이나 이런 걸 너무 많이 들어가면, 비중이 높으면 하락을 하면 이 반대 매매가 나가면서 매물을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폭락이 반복이 되거든요. 주택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 돈만 가지고 샀거나 아니면 뭐 소규모의 대출로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하락을 해도 그냥 뭐 기다리면 모르겠지 이러고 버틸 수가 있는데, 레버리지가 과도하면 은행에서 전화가 오잖아요. 얼마 상환하라고. 왜냐면 집값에 뭐 60, 70%, 80%까지 대출이면, 예를 들어서 내 돈 2억 가지고 8억을 뭐 연끌을 해가지고 샀는데 이게 이제 막 8억 5천까지 떨어졌어. 그럼 내 돈 5천만 원밖에 안 남잖아요. 그럼 은행도 후달리는 거야. 왜냐면 저게 8억 밑으로 내려가면 자기가 받을 돈이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거거든요. 자, 기사를 좀 볼게요. 더 볼게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중요한 것만 동그라미 쳤어요. 보세요. 이제 여러 가지 공급 대책 이런 가지 나오면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하방 리스크, 금리 인상과 레버리지만 이제 좀 제가 관심 있게 좀 봤어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하반 요인이 될 것이다. 이거 이주열 총재랑 찌찌뽕이네. 그쵸? 이주열 총재가 금리 인상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연내 2번. 근데 이제 이게 하방 요인이 될 것이다 하고 전망했어요. 그리고 특히 여기서 과도한 빚 때문에 이게 오히려 하방 리스크다. 이제 이 과도한 빚으로 아파트를 더 밀어 올렸죠. 빚이 많이 과도하게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올랐을 텐데 100만 원이라는 유동성이 공급돼야 될 거를 레버리지로 150만 원이 공급이 되면은 그만큼 오버슈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락을 하게 될 때는 더 부메랑 효과로 더 급락을 하는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1인당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주택가격이랑 GDP 대비 민간 신용을 토대로 추정을 했을 때 이런 과도한 레버리지는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 크다. 맞는 말이잖아요, 이게. 그쵸? 과도한 빚이 나중에 올라갈 때는 더 밀어 올리는 게 효과가 있었지만 하락할 때는 더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음 달부터, 내일부터 DSR 이런 확대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 시행, 그 다음에 한은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이런 것을 봤을 때 유동성 유입이 둔화시킨다. 그러면은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공급이 줄는 것보다 수요가 더 줄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왜 홍남기 부총리가 저렇게 걱정을 하는지, 왜 웃질 않는지. 홍남기 웃기냐? 이래도 요즘에 안 웃어. 그래서 왜 안 웃는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금리,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레버리지, 그 다음에 과도한 부채.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논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그림입니다. 자, 이거는 몇 번 얘기했던 건데, 기준금리를 연내 2차례 이상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공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올릴 수가 없어. 만약에 안 올리게 되면
뭐 이제 투기꾼들이나 작전 세력들이나 이런 언론사나 기관들에서는 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큰일 났는데 금리 올리지 마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올릴 거예요. 제보할 때는. 저도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가 확 는다고 보고 계속 글을 쓰고 있잖아요.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금리 문제의 역효과와 긍정효과를 봤을 때 안 올릴 수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뭐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중간 건 넘어가고 결과만 얘기할게요. 자, 금리 안 올렸을 때, 올렸을 때, 안 올렸을 때, 올렸을 때. 자, 오른쪽 마우스 이쪽 보세요. 5번 올렸을 때 올해 2번 올리고 내년에 3번 올리는 거를 제가 날짜별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제가 시뮬레이션 했던 거예요. 자, 시뮬레이션, 쉰발. 자, 금리 안 올렸을 때 제가 3번 또는 5번 올린다고 방송했을 때 그 자료고 나중에 제가 시뮬레이션 했을 때 자료예요. 그걸 겹쳐보는 거예요. 오버랩. 자, 안 올렸을 때, 올렸을 때.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그러면은 코로나 직전의 고점이었던 1.75%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요. 웬만한 사람들이 지금 내는 이자에 더블을 내게 돼 있어요. 보세요. 0.5%잖아요. 0.5%가 1%가 되면 더블이죠. 그건 기준금리 얘기야. 근데 이미 시중금리가 많이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더블까지는 안 갈 거야. 근데 문제는 1.25, 1.5, 1.75까지 올라가면 시중금리가 이미 많이 올랐다 치더라도 그래서 덜 오른다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 내고 있는 이자의 더블이에요. 여러분들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나 특히 신용대출은 더 심하고 금리가 훨씬 더 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버틸 수 있는 사람이 특히 다주택자 하면서 여러 군데서 레버리지 일으킨 사람들 못 견디고 물건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공급 매물 잠김이 어쩌니 그게 쏙 들어가고 물량이 나오면은 결국은 주택시장은 타격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데이터가 업데이트 됐나 모르겠는데 지금 4월까지 업데이트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체별 아파트 서울 아파트 매매 비중을 제가 이제 분석한 거예요. 요 빨간 거는 기관이 그러니까 법인이 개인한테 산 거, 파란 막대기는 법인이 개인한테 판 거, 순매도예요. 그걸 누적시킨 게 요 빨간색 선이고요. 일단 강남 3구만 예를 들었고 파란색 선은 서울 전체예요. 서울 전체는 더 심해요. 자, 강남 3구만 보면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부터 법인이 그러니까 개인이 법인 사업을 만들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개인들한테 아파트를 엄청 사댔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폭등을 했어. 그래갖고 2019년, 20년에 상승을 이끌었어요. 그런데 작년 7.10 대책 이후로 법인이 더 이상 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이제 지속적으로 순 매도 물량을 쏟아냈어요. 지금 점점 막대기가 커졌죠. 근데 지금 4월달 거고 5월달 지난달 것도 지금 나올 때가 됐는데 한번 제가 들어가서 업데이트가 돼 있으면 오늘 오후에 또 하나의 요 차트 업데이트 된 걸 다시 올릴게요. 이런 식으로 특히 30대 이하 20, 30대가 엄청 사들였다. 특히 작년 7월 이후에 개인들이 20, 30대가 40%를 넘겼어요. 매매 비중에. 결국은 법인 물량을 다 받아주는 그런 꼴이 됐거든요. 이래서 근데 20, 30대는 40, 50대보다 자산 뭐랄까 능력이 아무래도 떨어지잖아요. 사회생활이 얼마 안 됐고 축적된 자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겠어요? 전부 연끌들 했을 거라고. 신용대출, 마톡, 보험사 약관대출, P2P, 그 다음에 친척대출 이런 거 다 대출이었는데 하락이 오게 되면 이 범퍼 기능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40, 50대는 범퍼 기능이 있는데. 자, 그 다음 죄송한데 잠깐 물 한 잔을 마시고 갈게요. 지금 소리를 잠깐 마이크를 좀 끄고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물 한 잔 마셨어요. 자, 이 차트는 뭐냐면 일본, 미국, 영국, 스페인 4개 나라의 과거 부동산 버블이 터졌을 때 그때의 인구 통계학과 그러니까 가계부채를 본 건데 오늘은 가계부채만 얘기할게요. 자, 일본 1991년에 부동산 상투 치고 잃어버린 20년인데 지금까지 치면은 잃어버린 30년이 된 거예요. 앞으로도 최근에 조금 반등을 했지만 여기 초록색이 부동산 가격이에요. 91년에 상투 칠 때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70%를 넘겼어요. 그러다가 부동산이 무너지니까 멈췄어요. 그러다가 계속 무너지니까 가계부채 반대매매 나가면서 경매에 들어가면서
가계부채가 확 줄었어요. 최근에 다시 는 거는 코로나 때문에 아직 몇 달 업데이트는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미국도 볼게요. 미국은 6년도에 상투치고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빠져가지고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 사태가 났었죠. 그때의 초록색 미국 케이스 실러 10대 도시의 주택가격 지수를 보면 10대 도시이기 때문에 전국 주택가격에 대비해서는 아파트 비중이 더 높아서 제가 일부러 10대 도시를 한 거예요. 우리 서울 아파트랑 비교하려고. 그리고 CPI로 나눈 거기 때문에 아직 전고점을 못 넘었어요. 이 정도 와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게 연초 한 2월달, 3월달까지밖에 업데이트 안 했는데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과거 데이터를 보려는 거죠. 자, 이때 케이스 실러 지수가 상투를 칠 때 가계부채 비중이 100%까지 갔어요. 100%까지. 100%까지 갔다가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가계부채 비중이 폭락을 시작했어요. 얼마까지? 60%까지. 한 65%까지 비중했네요. 75%까지. 한 30%가 줄었어요. 30%가. 이게 근데 자발적인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경제가 좋았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채를 갚은 게 아니라 부동산이 폭락하니까 은행에서 경매를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줄지. 그 대신 경매 들어가고서 돌려주는 돈은 내 돈 3억이 내 돈이었는데 2천만 원밖에 안 돌려주는 거야. 부동산이 폭락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영국도 그 당시에 비슷한 마찬가지고요. 스페인도 마찬가지인데 스페인은 워낙 심했어요. 스페인이 특히 심했어요. 자, 이거를 우리나라 여기서 요거 볼게요. 그만. 자, 30년 전에 요게 30년 전에 1991년에 일본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거든요. 우리나라가 30년 전으로 되돌렸어요. 일본의 30년 전과 지금의 우리 보면요. 생산 가능 인구 얘기는 오늘은 안 할게요. 그게 원래 주안점인데 이 차트에서는 자, 아파트 가격이 막 오릅니다. 일본도 올랐고요. 주택 가격이 올랐고 버블이 붕괴되면서 GDP 대비 비중이 멈췄다가 나중에 폭락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데이터 넣은 게 아마 100%가 97%일 때 넣은 거거든요. 근데 조금 지금 아파트 가격이 더 올랐죠? 근데 지금 100%가 넘었다고 그러죠? 자, 이런 꼴을 당할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번엔 스페인을 볼게요. 스페인과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 땅 면적, 인구 크기, 그다음에 특히 국민의 성격, 축구 이런 것까지 비슷해요. 유럽에서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스페인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거는 2007년도에 스페인이에요.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의 상황이에요. 스페인도 초록색 주택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했는데 생산 가능 인구가 갑자기 상투치고 빠지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택 가격이 폭락을 하니까 약간의 시차를 두고서 가계부채 비중이 87%까지인가 갔다가 지금까지 줄고 있어요. 지금 조금 늘었다고 그래요. 왜냐면 코로나 그것 때문에 이제 빚을 더 냈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100%를 넘겼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30년 전에 방금 전에 봤던 30년 전에 일본 꼴을 당할 수도 있고 14년 전에 스페인, 미국, 영국 꼴을 당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제가 다른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1880년 여기요. 일본의 명치유신 이건 일본 연구하려고 데이터 만들었던 건데 좀 차트가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간단한 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명치유신 이후에 일본의 동경 주가 지수예요. 그 다음에 2차 대전 이후에는 니케이예요. 니케이. 지금까지 한 거예요. 2월달이 고점인데 여기서 좀 멈춰 있어요. 몇 달 동안 지금 멈춰 있어요. 좀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딱 따로 봤습니다. 자, 요 차트는 뭐냐면요. 요거 파란 거는 일본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에요. 요거. 여기가 91년에 상투치고 멈췄다가 나중에 무너진 거예요. 그 다음에 초록색은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인데 2007년에 상투치고 서프라임 모기 사태 나면서 박살이 났고 지금 조금 다시 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자, 빨간 거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최근 데이터 업데이트 시켰기 때문에 100% 넘겼어요. 지금이에요. 자, 이거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리서 잘 안 보이나?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어차피 주택가격 지수는 여기 있으니까. 자, 이거는 미국의 케이스 실러 주택 10대 도시 지수예요. 아직 CPI로 나왔기 때문에 저것도 못 넘었어요. 근데 이 상투 칠 때랑 가계부채 비중이 상투랑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여기 일본의 주택가격 지수 여기 안 보니까 여기서 봐야겠네. 할 수 없이. 여기는 여기. 일본이 어딨나? 일본 여기 파란 거. 파란 게 일본의 91년도 상투 치고 주택가격 지수가 폭락할 때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이네. 여기에 내리면은 가계부채 비중이
10% 정도에서 멈췄다가 나중에 준 거예요. 계속 빌리긴 빌리겠지만 아파트 가격 폭락하면서 주택 가격 폭락하면서 반대면 나가고 경매 나가가지고 빚을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대출도 있지만 경매로 강제로 상환되는 돈이 있어갖고 멈췄던 거예요. 나중에는 빌린 돈보다 경매 나가는 게 더 많아가지고 가계부채 비중이 확 줄어요.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미국이 여기서 가계비축 비중이 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었죠, 오히려? 그래서 지금 100% 넘겼어요. 미국도 100% 직전에 꺾였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어느 대학 교수가 쓴 자료를 보면요. 세계의 금융위기, 부동산 위기가 오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타격받을 것이다. 그렇게 극단적인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다른 나라는 서프라임 이때 가계비축 비중이 확 줄어가지고 지금 건전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빚보다 자기 돈이 더 많은 거예요. 집을 산 사람이. 근데 지금은 자기 돈보다 빚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여기 나와가지고 레버리지가 과도해가지고 하방 리스크다. 매물을 끄집어내는 그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헤드라인까지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에다가 홍남기 폭탄 발언해갖고 일본 스페인 얘기는 안 했지만 결국 그 얘기를 연관시켜 보면은 이 얘기나 똑같은 거거든요. 서울 아파트 이러다가 과도한 레버리지로 하방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에 그 과도한 레버리지가 상승 요인이었다면 하락하게 되면 그 레버리지가 부메랑 효과로 하락 리스크로 작용한다. 그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손가락질 하고 있잖아요. 홍남기 웃기냐? 어떤 놈이 나한테 날 골려먹었다고 손가락 딱 하는데, 예, 홍남기 웃기냐만 생각하지 말고 요 발언에 그 몇 가지 있죠. 공급 대책, 그 다음에 부채, 레버리지 요런 것까지 잘 생각을 해서 그래도 이분은 우리나라 경제 수장 아니에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많은 참모들의 조언을 들어가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항상 조심합시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뉴스가 나왔길래 여러분께 요 자료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자, 마치도록 할게요. 음악을 틀고 항상 마칠 때 이렇게 마치고 항상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요 자료는 카페에 올라가 있으니까 원본 다 다운받아서 세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